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한 주 변창훈 검사의 죽음에 대한 수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인용된 것 중 하나가 중앙일보가 11월 7일 보도한 현직 지청장 빈소 찾은 문무일 향해 너희들이 죽였다 제하의 기사였습니다. 이 현직은 박모 지청장이라는 이야기도 파다했죠. 그런데 CBS 취재에 따르면 그 보도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보로 밝혀진 후 중앙일보는 이 기사 제목을 지청장에서 지인으로 바꾸고 현직 지청장이 소리 질렀다 해서 빈소 한쪽에서 소리가 들렸다로 내용도 바꿉니다. 그런데 이거 조용히 한두 줄 바꾸면 그냥 끝나는 문제인가요? 이 기사가 단순히 누가 그런 말을 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안 했더라 정도의 사실관계를 착각한 문제에 불과합니까? 이 기사는 거의 모든 일간지와 종편이 받아 검찰 내부 분위기 운운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프레임의 주요 근거 중 하나가 됐고, 그리고 문무일 윤석열을 공격하던 핵심 소재가 됐던 기사 아닙니까? 이건 사실관계를 단순 착각한 게 아니라 적폐 수사에 제동을 걸 수도 있었던 중대한 오보죠. 그럼 여차 저차 해석을 했다는 해명을 해야 합니다. 일부러 수사에 제동을 걸려고 했던 게 아니라면 말이죠.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이 기사는 오보였다고 합니다. 예. 네, 문무일 총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근데 이건 이제 오보는 사실 취재하다 보면 가끔 있는데, 예. 이건 단순한 사실관계 착각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예. 여기서부터 다는 아니어도 여기서부터 상당 정도 검찰 내부가 이렇다 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출발점 같은 기사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내부에서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막 소리를 지르는 분위기다. 그만큼 검찰 내부 분위기가 지금 엉망진창이다. 이런 기사가 쏟아졌잖아요. 과잉수사라며. 적폐수사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나중에 며칠 있다가 조용히 누군가 소리를 질렀다. 알고 보니 뭐 유족 중 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 한두 줄 바꾸면 되는 게 아니죠. 예. 이거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묻고. 아무도 안 묻기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뭔가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바레인으로 출국했습니다. 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 좀 꺼요. 눈이 부셔서 뭐 안 되겠어. 그러나 지나간 6개월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식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군의 조직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보다 길게 얘기했는데, 예. 네, 3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어심이라고 하죠. 어심. 경상도 분이어서. 대통령의 마음인데, 어심. 근데, 저는 이 기자회견을 보고, 물론 카메라 플래시 그만 끄라고 했는데 기사는 아무도 끄지 않았어요, 계속. 네,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요. 굉장히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네. 카메라 플래시 좀 끄라는 이야기를 네. 3차례 넘게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자들 끌 리가 있나요, 그거를.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제가 사실 며칠 전에 기자회견 안 할 거라고 했거든요. 예. 왜 그렇게 얘기를 했었냐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4대강 2년 차였거든요. 2년 차였던 걸 기억하는데. 4대강 감사하고 심각한 부실, 이런 분위기를 띄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MB가 한 음식점에서 측근들과 만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결국은 4대강 감사는 우리가 다 알듯이 흐지부지 됐는데 그때 아마도 최순실, 최태민 후보 시절부터 알고 있던 뭐 그런 내용에 대한 일종의 폭로 협박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올해도 9월인가요? 두세 달 전쯤부터 MB 쪽에서 노무현 정권 때 일을 우리가 알고 있다. 예.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 여러 번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얘기 쭉 하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게 먹혀서 그냥 넘어갔잖아요. 근데 직접 MB가 나서면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경고, 협박이 되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카드가 있겠는가? 저는 없다고 봤기 때문에, 없으면 나서지 않는 게 맞다. 없는데도 나서면 바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안 나설 거라고 그 정도 정치적 머리는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섰어요? 근데 그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자기를 건드리는 건 보복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나라가 쇠퇴한다. 나라가 쇠퇴한다는 메시지. 나를 건드리는 건 보복이고 나라가 쇠퇴한다. 이게 내용의 전부인데 이거는 협박이 아니에요. 이건 읍소예요. 읍소. 예. 그리고 이동관 전 수석은 대통령은 댓글 공작을 모른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관여한 바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 지시하지 않는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된 댓글은 전체 0.9%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동관 전 수석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정부가 그런 댓글을 달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가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가 그랬죠. 질문이라면 저희가 답을 드리고. 근데 이거는 읍소도 아니에요. 이거는 법률적 방어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읍소하고 법률 방어를 하는 말로 돌파할 수 있는 국민이 아니에요, 현재. 어제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이 한 80%였는데. 예, KSY 거 예.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수치 있는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르니까 중요한 거에 같이 조사한 게 뭐냐면 그 긍정평가 요인이 뭐냐. 거기에 1, 2순위를 다투는 게 적폐청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로 대처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저는 이게 거꾸로 여론에 읍소하고 복수라는 프레임을 잡고 법률 방어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걸 드러낸 회견이다. 그래서 안 했어야 하는 기자회견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건. 오히려 이 기자회견이 포토라인에 서는 시점을 앞당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뭐 대단한 게 있을 것처럼 했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요. 예. 이거 하지 말았어야 하는 내용인데. 자, 했습니다. 했고 아무 내용이 없고 읍소와 법률 방어다. 그 외에 여러 얘기가 나왔죠. 예. 네, 또 기자들이 구체적인 질문도 했습니다. 댓글 사이버 사령부 정치 공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지시했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발끈했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질문을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요. 네, 다스는 누구 것인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질문을 그런 질문이 나올 거가 미리 차단하는 거죠. 예, 아예 들어가 버렸는데요. 그래서 이동관 전 수석한테 제가 BBK 재수사 시작됐다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검찰에서 할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말을 피했습니다. 일단 법률 방어예요. 예. 읍소와 법률 방어. 이런 메시지 정도를 왜 거기 굳이 나와서 했을까? 대통령이 직접 나온다는 거는 마지막이잖아요. 더 이상 나올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뒤에. 그럼 뭔가 잊혀지지 않을 강력한 메시지나 협박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카드가 없다. 예. 카드가 없다. 이걸 왜 했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본인들의 말이 먹힐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자, 그 외에 관련 기사들이 몇 가지 더 있더라고요. 내가 왜 댓글 공작을 지시했겠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가 왜 돕겠냐. 네, 채널A 보도인데요. 출국 직전에 모여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측근들과 함께요. 왜 돕느냐. 그러면 문재인 후보를 돕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은 2012년에 적폐청산이 시작됐겠죠. 예. 이 답변들도 되게 옹색해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어제 SBS가 관련된 보도를 하나 더 했는데요. 군 사이버사령부가 19대 총선 당시에 여론조사를 위한 단계별 대응을 준비했고 D-Day를 2012년 총선 당일로 잡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이버사 문건에 나타난 내용인데요.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2년 총선에 개입한 것을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뭐 군에서 하다 보니까 단계별 작전을 세웠네요. 그리고 나서 총선 당일날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이 피크에 오르도록 계획을 세웠다. 그런 내용이 나온 것이고요. 이거 외에도 뭐 댓글 공작에 관련된 건 너무 많이 나왔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시절에 있었던 얘기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고 막 말도 해버렸죠. 네, 지난주에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정치관여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면서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쇠퇴했다. 기억에 굉장히 남는 표현이에요, 저는. 한나라가의 발전이 쇠퇴했다는 취지 이야기죠. 이렇게 하다가 쇠퇴한다고. 쇠퇴하고파요.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단어 선택에서 쇠퇴한다. 우리가 읽은 민주화 경제와 성과까지도 어제 이야기했었습니다. 네, 나라가 쇠퇴한다고. 앞으로 이제 관련 이야기 많이 나올 테니까 이건 그 정도로만 하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또 관련 인터뷰도 할 테니까. 다음 뉴스는 뭐가 있습니까? 네, 국가정보원이 2013년에 박원순 서울시장 제안 문건 때도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라는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댓글 개입 사건을 방해했던 것과 닮은 꼴이다라는 건데요. 국정원은 당시에 상당 부분 사실들을 다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당시 고발된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얘기하면 박원순 문건이 공개됐어요. 박원순 문건이 공개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 당에서 고발을 했겠죠. 그랬더니 네, 민주당에서 고발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에 사실조회를 요청합니다. 이거 당신들 작성한 거 맞아요? 그랬더니 국정원이 우리 것도 아니고 내용도 사실도 다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랬더니 검찰이 그래요? 하고 각하시켜버립니다. 혐의가 없다라고 했다는 건데요. 아니구나. 그리고 각하시켜버리는 거죠. 예. 이게 이제 4년입니까? 5년 지나고 나서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게 드러난 거죠. 예. 국정원 관련 사건은 말이죠. 국정원은 증거인멸, 거짓 증언의 끝판왕, 대왕초예요. 예. 국정원 관련자들 수사는 저는 구속수사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검찰이 거짓 대응 시나리오를 담은 해당 보고서를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예. 어떻게 대응할 건지 국정원 내부 문건이 이번에 나온 건데.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지금 곤혹스러워 할 만한 문건이 나왔는데 그 문건 관련해서 고발이 있자 검찰이 국정원에 이거 당신들이 한 게 맞아? 라고 했더니 국정원이 아니야 했더니 그렇구나 하고 각하.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예. 자, 웃기는 나라였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9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 열었습니다. 이후에 나온 미국 쪽 언론 발표문을 보면요. 대화를 통한 한반도 핵 문제 해결 노력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에 대해서 양국 정상이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는 풀이가 나옵니다. 이거 관련해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했잖아요. 2주 전에. 그때 각 당 대표들하고 네, 그랬죠. 예, 만나가지고 중요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얘기를 언론이 보도를 안 했는데 노회찬 의원이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서 잠깐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거든요. 외교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중국과 사드 대타협 그리고 트럼프 방한 이 두 가지로 고비를 넘기게 될 것이라는 말을 미리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죠. 제가 보기에는 지난 6개월간 문재인 정부의 성과 중 가장 중요한 성과인 것 같은데, 예. 그 성과에 대해서 살짝 사실은 언지를 하고, 예. 시정연설에서 얘기했는데, 우리 언론이 그걸 캐치를 못했어요. 예. 캐치를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고, 실제, 트럼프 방안과, 그리고,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이야기가 확인이 됐죠. 트럼프가 그 이후로 계속
대화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예. 네, 또 자신의 트위터에는요,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나는 김정은과 친구가 되려고 애쓰고 있다. 언젠가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라고도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대화를 통한 한반도 핵 문제라는 언론 발표문이 중국과 정상회담 직후에 있었다는 거죠. 이것도 크게 보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사실은 거꾸로 보도한 것도 많아요. 예. 트럼프 떠나고 나서 트럼프 국회에서 한 연설을 가지고 무력 사용에 대한 경고가 있었다고 해석한 우리나라 언론 보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무력 사용이 됐으면 좋겠나 봐요. 자, 그 외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한테는 필요한 말을 하고 간 트럼프가, 예, 아페크에서 푸틴한테 러시아가 이 대선에 개입했냐고 물어봤더니, 푸틴이 안 했다고. 예, 또 그 말을 또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서요. 미국 정계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엄청 욕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했다고만 말하면 될 텐데, 안 했다고 말한 다음에 자기를 수사하는 CIA, FBI 다 거짓말쟁이라고. 네, 그렇죠. 심지어 미국 정보당국자 이름을 거론하면서요. 다 거짓말쟁이고 폭로자였다는 것이 증명됐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러시아하고 이제 엮였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수사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안 했다더라. 이거 검찰이 국정원에 물어보고, 예, 국정원 안 했다는데 하고 각하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말하자면 박원순 시장이 거짓말쟁이야 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죠. 예. CIA, 러시아 대통령이 아니래잖아. CIA, FBI 다 거짓말쟁이야. 정말 미국 정치인으로서는 당혹스러울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성명도 냈습니다. 존 맥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KGB 출신 간부의 말을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예.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인데 해가지고 요걸 아주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공항에서의 이명박 전 대통령 메시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최고위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공항 메시지 들으셨죠? 직접? 예, 들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총평해 주시면요. 글쎄, 이제 정치보복, 감정풀이, 자유한국당이 지난 몇 달 동안 일관되게 해왔던 얘기들하고 똑같은 그런 괴를 같이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냥 퇴행적 시도라는 발언으로 대응을 하다가 이제는, 이제 정치보복으로 그 프레임에 이제 올라탄 건데 그만큼 절박해졌다. 본인을 겨루는 검찰의 칼끝이 턱 밑까지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동관 전 홍보수석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체 댓글 가운데 0.9%인데 법원은 절반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0.45%의 문제에 불과하다. 예. 이렇게 주장했는데, 예. 예, 그 당시 아마 전체 댓글에 한 7,100건 정도. 예. 그것을 이제 국방부 이제 그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기소를 한 건데요. 0.45%가 인정됐다는 거는 실제로 프로테이즈는 좀 다른 것 같고, 그렇게 했더라도 이태하 심의전단장인데 실형 1년 6월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뒤에 밝혀진 그 추가 수사 내용을 보면 정치 댓글로 보여지는 것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동관 전 수석이 얘기한 건 오히려 자승자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법원이 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훨씬 더 광범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0.45%도 사실은 압수수색을 알려줘서 자료를 폐기한 이후에 된 것이라는 게 최근에 밝혀졌고, 예. 그렇게 0.45라 하더라도 1년 6개월 실형이 나왔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하급자거든요. 심의전단장. 국정원으로 똑같은 그 포메이션을 옮겨보면 일종의 국정원 심의전단장은 원세훈보다 훨씬 경한 가벼운 처벌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별로 좋은 비교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네. 이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활동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도 받았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소장에는 이 부분 구속영장에는 이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게 이유가 뭘까요? 이명박.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검찰 입장에서는 패를 뭐 지금 소환 계획이나 소환 일정이 잡혀지지도 않았는데 패를 뭐 이렇게 빨리 일찍 보여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그 김관진 전 장관이 아마 검찰에 들어가서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지금 김관진 장관의 그 뭐 지시를 받았다 보고했다 이런 진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즉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난 2012년 총선 직전 3월 10일, 12일 그 두 날에 걸쳐서 작성된 사이버 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라는 네. 이런 문건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총력 대응 작전 체제 전환. 예. 이 두 가지 문건인데 이 문건이 곧 청와대와 사이버사 간에 회의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그리고 총선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예. 그런 취지로 읽힐 수밖에 없는 문건이기 때문에 이런 문건을 가지고 김관진 전 장관을 아마 검사가 직접 추궁을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시 보고 발언이 나왔는데 문제는 정치 댓글인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상황이 가장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제 뭐 이동관 전 수석은 정치 댓글 아까 좀 지적하신 것처럼 몰랐다 혹은 별거 아니다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지시하지 않았다는 말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한간 사람이 아니라고. 예. 첫째 제가 한번 몇 가지 좀 지적을 드리면요. 첫째 이 문건의 작성 시점이 3월 10일, 3월 12일로 보여지면 총선을 한 달 남겨놓은 상태에서 작성됐다는 점. 4월 11일이 총선이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는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특별히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뭐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북 안보 수요가 특별히 더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다는 점. 예. 또 하나는 기재부가 그 군무원 그 인원을 증원하는데 반대를 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대북 심리전과 관련해서 아주 특별한 수요가 있었다면 기재부가 그걸 반대할 리가 있지 않죠. 네네. 기재부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지시를 하면서 내려누른 거죠.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 대응작전 결과를 청와대가 직접 보고 요구를 했고 그것은 보안을 위해서 대면 보고를 하라. 대면 보고만 가능하다. 이 지시를 내린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군 안보상의 대북 심리전과 관련된 그런 거라면 이걸 대면 보고 특별한 보안 요구를 요구해서 그냥 대면으로만 보고 요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김관진 전 장관의 어떤 처지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지나 특별히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버 사령부 댓글 관련해서는 요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될 가능성 혹은 시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네. 법률적으로만 놓고 보면 김관진 전 장관도 이거 당초 이게 무슨 국방부 장관이 지시해가지고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게 결재되고 이런 사안이 아니고 청와대가 직접 사이버사 이런 작전을 수행했던 여론작전, 공작을 수행했던 그 사이버사하고 직접 회의를 했고 그 결과가 장관에게 보고되고 결재된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장관이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됐단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김관진 전 장관은 오히려 사이드에 해당하고요. 오히려 이 작전의 주체는 오히려 청와대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여러 문건이나 상황 자체가. 예.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충분히 입건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럼 도대체 언제냐? 예. 그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로 보여집니다. 다른 문제라는 거는 전직 대통령의 여러 가지 만큼, 고려를 예. 여러 가지 고려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건 제가 좀 언급하기는 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입니다. 네. 거꾸로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이미 증거나 정황은 충분히 쌓여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시기는
지금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고. 네. 영장을 짜게 보는 중앙지법이 김관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관련된 이야기인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 많은 사건인데, 2014년 6월에, 이 사이버 사령부 댓글 작업에 참여했던 군무원이, 본인이 양심선언을 할 것이란 얘기를 주변에 했다가, 보름 뒤에 석연차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 저희도 몇 번 언급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제가 문제 제기를 했죠. 네. 고 김석중 씨라는 군무원이신데요. 네. 이분은 때마침 증거인멸을 위해서 다 컴퓨터를 지울 때, 네. 그 당시 사이버사에 근무하다가 전출을 가는 바람에 자기 컴퓨터에 내장돼 있는 관련 증거들, 당시 BH 청와대에 보고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 그대로 고스란히 네네. 남아가지고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러한 증거까지도 확보했는데 완전히 이것을 다 은폐했던 네. 그러한 당사자고 이것을 내가 폭로하겠다라고 네네. 주변 사람에게 얘기한 직후에 네네. 보름 만에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사망했던 그런 사건 내용까지만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점이 석연치 않고 그 이후에 혹시 더 파악하신 내용이 있는지요?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진척이 잘 되지 않습니다. 네. 석연치 않다고 생각하신 대목이 있긴 있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증거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그 당사자였고요. 예. 그분이 그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김기현 과장이라고 총괄과장한테 나 이거 폭로할 거야. 예. 참을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한 직후에 대구병원으로 전출이 갔는데 예. 그러고 나서 보름 만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으니까요. 교통사고도 우연히 일어날 수 있긴 합니다만 유가족들도 여기 대해서 혹은 그때 사고의 정황 혹은 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어떤 처벌 등등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을 조금 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결된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지난주 주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변창훈 검사 죽음 때문에 이것은 검찰의 과도한 무리한 수사 때문이다 이런 프레임이 지난 한 주 굉장히 많이 보수 매체를 중심으로 퍼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 수사를 맡으면 안 된다 수사팀을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대두됐습니다. 이 대목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누차 강조를 했는데요. 결국은 만약에 지금 시점에 와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전체 적폐청산 수사에 한 7, 8알이 다 왔는데 지금 이것을 그 수사팀을 바꾼다고 한다면 일단 기존의 수사에서 기소 공소 제기한 것들에 대한 정당성의 의심을 받을 것이고 공소유지를 하지 못하게 되고요. 나머지 수사하지 말라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더욱 중요한 것은 사법 방해와 관련된 것은 방해를 받은 당사자가 가장 수사를 잘 할 수 있고 공소유지도 가장 잘 할 수 있습니다. 내용도 제일 만약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감정을 넣어가지고 그 보복적인 심리로 한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검찰의 수사라는 것은 그 공무집행방해라든지 사법방해 수사는 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이 과도한 수사,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랬으면 지금 난리가 났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지금 알려진 여러 가지 상황보다는 훨씬 더 동시에 일제히 압수수색을 했던 거고 충분히 고인에 대한 그 가족에 대한 배려까지도 충분히 하고 아이들이 등교한 이후에 압수수색이 실제로 시행됐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 알려진 것보다는 훨씬 더 다른 사정이 있다. 검찰에게 절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네. 의원님? 법무부 장관 언제 되십니까?
그만하세요. 네, 되실 계속해서 때까지, 잘 돼가고 있습니까? 되실 때까지 여쭤보는 걸로 하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역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를 방해한 사건으로 소환돼서 수사를 받고 있죠. 군 검찰 시절 남재준 국정원장을 직접 수사했던 분 연결해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욱 변호사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네. 예,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부에서 검찰 부장으로 계시면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남재준 당시 총장을 수사한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예, 벌써 10년이 넘은 일인데요. 예. 예전에 육군 장성 진급 비리 사건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장성 진급이 10월 초쯤에 항상 발표가 됩니다. 예. 네, 그 전에 그 정해진 심사 절차가 있는데요. 그거를 그냥 형해화시키고 미리 사람을 정해놓고 그 심사를 하는 척하는 쇼를 했다. 그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급 비리네요. 예. 그런 거였죠. 근데 거기에 이제 남재준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 연루되어 있었습니까? 연루된 게 아니라 뭐 계획하고 지시한 분이죠. 아, 그 해마다 한 50명 정도가 대령해서 준장으로 승진을 하는데요. 예. 그분들을 여러 가지 그간의 경력이나 자질이나 뭐 평가 자료를 놓고 그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비선을 통해 가지고 미리 정해 놓은 겁니다.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러고서 그분들은 정작 심사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동원이 된 거죠. 당시 이제 저희가 그 연결한 이유는 뭐냐면 그런 사건이 있었을 당시 남재준 당시 참모총장은 어떻게 그 수사에 응했느냐를 보면 사실은 예. 국정원장으로서 이 사법방해 사건을 어떻게 응했는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연결했는데요. 그렇죠. 그때는 뭐 군대라는 특성도 있고 본인이 참모총장의 위치라는 특징도 있고 하지만은 예. 일단 철저한 부인, 방해, 조작 뭐 그걸로 일관했다. 그러니까 책임은 철저하게 아랫사람한테 미루고 그다음에 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다른 법률가들을 동원해가지고 이걸 방해하고 염탐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여의치 않으면 그 뭐 증거 같은 것도 조작하고 그때도 이제 뭐 이렇게 진급 심사 장면을 찍는 그 녹화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드러나게 되면 중간중간에 개입해가지고 특정인을 떨어뜨리도록 유도하고 특정인을 시키도록 유도하고 이런 장면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네네. 그때도 하드디스크를 바꿔치기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하드디스크 바꾸치. 아, 그런 내용들이 당시 그 국방부 검찰부장으로 계실 때 다 잡힌 내용들입니까? 네, 그렇죠. 그거는 있었던 일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그렇게 수사 방해를 했는데도 육군 참모총장 자리를 지켰어요? 네, 그랬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참여정부 시절이었는데요. 예. 그 남재준 씨가 외견상 보이는 일종의 개혁성, 무슨 예. 청렴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청렴성, 예. 예. 그거를 높이 산 건지 속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 그렇군요. 본인이 또 중간에 항명성으로 사표를 던지거든요. 아, 사표를. 예. 아. 그 대통령께서 그걸 반려를 하셨고. 참 군인의 캐릭터처럼 보이는 외모와 그런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정치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군요. 아, 그렇죠. 굉장히 실제로는 정치적이고 예. 그 군대라는 데가 이제 폐쇄돼 있다 보니까 정보 같은 게 외부에 차단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이분은 특정 성향의 정보를 아주 집중적으로 섭렵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확증 편향을 계속 키워가시는 반면에 다른 쪽으로는 참모총장으로서 어떤 줄을 잡아야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지 자리를 지킬 수 있나 굉장히 열심히 그 정보를 탐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남재준 당시 참모총장이 국정원장으로 가면서 본인이 네. 예를 들어서 군에서 쭉 자신에게 충성하던 사람들을 끌고 가서 예. 이제 지금 인사 진급 비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예. 그렇게 이제
진급 비리를 했을 정도면 자기 사람을 어디에 꽂는다든가 이런 것도 잘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거기서 뭔가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은밀하게 실행을 하려면 신복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군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제가 정말 놀랐던 게 나중에 국정원장이 되셨다고 하고, 네. 그 뒤에 지금 이제 7인회라고 밝혀졌지만 말입니다. 예. 그 나오는 명단을 보면서, 야, 이 옛날 멤버가 그대로 따라갔네? 한 거를 확인을 했고, 아하. 거기 또 고명현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오명은, 예. 네, 국정원장의 국방보좌관이라는 자리에 있었는데, 예. 대령으로 이제 전역하게 예정돼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동기들은 이미 3스타를 달고 있었고, 아, 그렇군요. 그런데 국정원에 가가지고 갑자기 느닷없이 장군으로 진급을 하죠. 대령, 동기가, 쓰리스타면 최소한 6, 7년 이상 진급에서 누락된 거 아닙니까? 예, 그때 뭐 군내에서 8차 진급이냐, 9차 진급이냐, 뭐 이런 걸 헤아리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구나 하는 얘기들이 많이 군인들한테 보통 이렇게 되면 대령을 못 받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다 끝나는 거라고 진즉에 한 3번 정도 기회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대령으로 전역하는 거라고 한 5년 전부터 이미 알려져 있었던 사람을 갑자기 준장으로 진급을 시킨 겁니다. 국정원에 데리고 가서. 예. 그런 식으로 본인이 육군참모총장 시절 데리고 있던 그 신복들을 고스란히 국정원으로 데려갔다? 예, 그런 셈이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육군참모총장 시절에도 본인과 관련된 혐의 관련해서 뭐 녹화 시스템을 하드를 교체해버린다든가 예. 또는 다른 법률가를 동원해서 염탐을 한다든가 증거 조작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증거 조작이나 하드 교체나 이런 건 알겠는데 염탐은 뭡니까? 군대에 이제 법조인들이 가서 있는 게 법무관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 법무관들이 이제 판사 역할, 뭐 변호사 역할, 검사 역할 이런 것들을 다 맡아서 하는데 저희는 그때 국방부에서 수사를 한 거고 이분은 계룡대 육군본부에 있는 참모총장이잖아요. 예. 그러면 육군본부에도 법무관들이 있거든요. 예. 지금은 법무실이라고 하고 과거에는 법무감실이라 그랬는데 거기에 법무관들이 훨씬 많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을 모아놓고 압수수색을 받았을 때 대처 방안, 그 다음에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면 어떻게 하나, 압수수색을 당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수사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은 무슨 진술을 해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연일 회의를 해가지고 학습시키고 또 뭐 자기가 지시하고 또 이런 식으로 유도하라고 또 만들고 뭐 그런 일을 했던 거죠. 아, 그러면은 이게 국정원에서 파견 검사들더러 압수수색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짜 사무실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그 이전에 본인이 육군참모총장 시절에 겪었던 노하우를 가지고 적용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노하우라는 말씀이 정말 적절하신데요. 제가 그 가짜 사무실은 상당히 창의적이에요. 이번에 처음. 굉장히 창의적이죠. 예. 예, 한 건데 과거에는 이분이 사실 법을 잘 모르고 법과 무관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 군대라는 데가 상급자가 어떤 명령을 내리고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따져서 거기에 맞추는 데 익숙한 데지. 예. 법을 따져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데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는 자기가 제일 높은 지위에 있었으니까 그런 거를 알았으면은 아마 시간이 있었으면 야 이거 이렇게 또 만드는 것도 방법 아니야 이렇게라도 했을 텐데 그때는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시간이 없었고 예.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육군본부에 있는 법률가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회의를 시키고 뭐 이렇게 대책을 만들고 방해를 하고 이랬었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과거의 경험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까지 했구나. 정말 요즘 그 젊은 친구들 말로 정말 신박하다 그런 생각을 아, 그러니까 이 국정원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법방해는 검찰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이나 사법방해는 결국은 검찰을 시키는 게 법률가를 시키는 게 가장 좋다라는 노하우를 가지고 검찰을 시킨 거군요, 이게. 그렇죠. 법률가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물적인 근성에 대해서 이분이 그때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엘리트처럼 보이고 소신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 어떤 자리나 뭐 이런 그 보상을 당근을 던져주면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내 지시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활용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거를 그때 체득을 했던 것 같고 이번에도 써먹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면 그 검찰에 대한 파견 검사들에 대한 보상을 은연중에 혹은 뭐 직접적으로 이건 뭐 추정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네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법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 신뢰를 보여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고명현 씨 같은 분은 예. 거기 가서 장군으로 진급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고 또 국정원장이 무슨 장성 인사에 개입해가지고 진급시키고 하는 자리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역사상 없는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거기서 이게 유일한 사례입니까 이게? 유일하죠. 어. 그럴 수가 없죠. 예. 그런데 예.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국정원 파견 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대충 가는 게 아니라 나름 뽑혀서 가는 거고 본인들의 지향이 있어서 가는 건데. 검찰에 파견가는 검사들이요? 네, 검찰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도 이분이 어떤 정도의 능력과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는지 다 파악하고 가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런 걸 제시했을 것 같고 나중에 또 인사가 이루어진 결과를 보면 이번에 관련된 그 세 분 다 아주 좋은 자리로 갔죠. 그렇습니까? 저희가 검찰 내 좋은 자리인지를 모르니까. 장호중 씨는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고요. 네, 그렇죠. 그게 그 동기들 중에서 별로 그렇게 선두자라고 솔직히 지목되지 않았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승진을 했고 안타깝게 떠난 변창훈 씨 같은 경우는 공안기획관까지 됐고요. 그거는 이제 공안검사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자리죠. 아, 그렇군요. 예, 직전 자리로. 그 다음에 그 이재영 검사죠. 예. 거기는 최초로 네덜란드에 파견 나가는 검사가 되죠. 그 전에는 그런 자리가 없었는데. 네덜란드에 원래 검찰에 파견 나가기도 하나요? 안 그러고 그 이재영 검사가 만들었다니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는지 생기니까 얼른 차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처음 간 겁니다. 예. 아, 그게 최초입니까? 네덜란드에 뭐 하러 가겠습니까? 아, 그 파견 검사들 그런 생각도 했겠습니다. 말씀대로면 국정원장이 안 되는 대령을 스테로도 만들 정도의 힘을 가지고 확실하게 보상해준다. 예. 그러니 우리도 이 수사방의 이름 창기적인 신박한 가짜 사무실 방식으로 확실하게 NLL이 아니죠. 댓글 수사 관련해서 성과를 내면 보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은연중에 혹은 뭐 직접적인 언질을 예. 생각하시는 거죠? 예, 저는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검찰이 자기 친정을 국정원에 파견 가가지고 이렇게 방해할 수가 있겠는가. 예. 그거는 뭐, 전후 사장 잘 모르고 국정원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 네. 이렇게 이제 검찰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검찰 출신 이제 뭐 의원분들이나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좀 다르게 보시는 거네요. 변호사님은. 그게 저는 도대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을 때도 예. 국정원이 해온 대로 우리는 했을 뿐이지 뭐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넘어갔잖아요. 예. 대충 가볍게 처벌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말을 하려면 어디 가서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라고 이렇게 항상 주장하면서 그 불만을 가진 쪽에서 볼 때는 나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걸 하지 말아야죠. 공익의 대표자라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기관에 가서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시키는 대로 하고 심지어 검찰의 수사까지 방해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익의 대표자가 아니든지 아니면은 어디 가가지고 있으면서 그 조직의 논리와 특성에 적응하느라고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든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솔직하지. 무슨 우리는 원래 해야 될 일을 했고 뭐 시키는 사람이 잘못일 뿐이지 우리는 성실하게 일했을 뿐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건 그 공직자로서 기본이 안 돼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얘기로 그걸 변명해 줄 수는 없는 일이죠. 이거 국방부 검찰부장 출신이시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검찰 내부에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검찰 사정을 아주 잘 아시는데 혹시 이 변 검사 그 사망 사건을 위해서 검찰 내부에서 문무일 윤석열에 대한 원망이 크고 네. 과도한 수술하는 분위기가 많다는 보수 매체 보도가 많았었는데 실제로 아시기는 어떻습니까? 검찰 내부 분위기가. 제가 뭐 다들 2,000명이 넘는 검사한테 다들 들어보진 않았지만 네. 검찰이라고 하는 게 한 덩어리로 뭐 꼭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그 네. 안에도 구성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고 또 이런 수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은 계속 있겠죠. 있어 왔고 예. 예. 그 사람들 일부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걸 뭐 노골적으로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어디에 모여가지고 뭐 집단적으로 움직인다거나 하는 얘기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잘한 짓이 아니라는 거를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감히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단지 이제 그런 얘기가 있기를 원하는 언론은 있겠죠. 네. 변호사님, 네. 가끔 저희 방송에 나와주십시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강욱 변호사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과 교류를 증진하는 신남방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신남방 정책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 정책 제안을 처음 한 것으로 알려진 한동대.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신남방 정책이라는 단어를 처음 제안하신 걸로 아는데 이게 개념이 뭡니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뭐 좀 해명할 게 있는데요. 예. 제가 뭐 이걸 맡아서 한 건 사실이고요. 근데 저 혼자 생각은 아니고요. 또 뭐 이게 뭐 무에서 나온 말은 아니고 원래 남방 정책이 있으니까 이제 새로운 정부가 신남방 정책 한다는 것에서 뭐 좀 제가 공헌이 있다는 정도로 약화시켜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러면 공헌이 있으신 분으로. 알겠습니다. 이게 뭐죠? 어떤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는 이제 우리가 100대 국정과제를 했는데 그게 98번에 있는 건데요. 98번이요. 예. 예, 동북아 플러스라는 큰 그 엄브렐라 그 우산 컨셉이 있고요. 거기에 우리 지금 송영길 그 의원이 하고 있는 북방 정책, 신북방 정책하고요. 예. 러시아와의 신남방 관계에서 정책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의 좀 평화 협력을 지원하는 이 세 가지가 3축으로 들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북방 정책은 따로 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신남방 정책은 이제 일단은 번영의 축이라 그래서 남쪽으로 지금은 아세안이 중점이 되지만 더 잘 되면 인도 또 호주까지 포함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북핵 문제, 한중 뭐 미중 일러 이런 쪽에 지나치게 동북아에 묶여 있다는 생각에 이 플러스란 말을 붙여서 생존의 공간으로서 동북아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를 생각하고 번영을 생각하면 뻗어나가야 된다. 그중에 남쪽으로 뻗어가잖아. 이게 신남방 정책입니다. 네. 예,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남쪽으로 뻗어나가자는 정책이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시니까 예. 아, 그렇구나 하고 전화를 끊을 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핵심은 그러면 경제적 관계를 예. 동남아 국가들과 보다 확대하자. 동남아에서 더 나아가서 남쪽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우리보다 인도, 호주까지 연결하자. 이게 다 경제 정책인 겁니까? 말하자면? 일단은 그쪽이 제일 잘 되고 있으니까 경제를 출발하는 건데요. 네. 그냥 경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세안 이번에 이제 가장 중요시되는 아시안 국가들인데 아세안 국가의 총 물론 10개국 합계이긴 하지만 중국 다음으로 많고요. 예. 작년 교역액이 1,188억 불 정도 되니까요. 이걸 또 그냥 그게 머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3년 후에 지금 중국 수준까지 2022년까지 2천억까지 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일종의 동북아는 자꾸 진영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북중러, 뭐 한미일. 그러나 그 아세안은 통합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아세안이라는 10개국이 통합의 운동이고요. 50주년이 되는 해지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외교적인 레버리지를 가지는 의미에서 이들과의 관계도 미래적으로는 개척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교육 규모가 지금 미국보다 크고 중국 다음입니까, 현재 아세안? 예, 맞 2위입니다. 네네. 그렇게 큰 것 치고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존재감 있게 다루지를 않아가지고 몰랐네요. 예. 바로 그래서 신이란 말을 붙인 건데요. 지금까지 아세안 정책이 없었던 건 아닌데 이걸 중요시하겠다는 것이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은 4국 대사만 보내지 않습니까? 특수사를. 예. 지난 5월에 박원순 시장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강 그러니까 4국만큼의 수준 하겠다. 이번에도 대통령께서 확인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관련은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방금 이제 외교 부분도 살짝 언급하셨습니다만 이 동북아는 북중로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 한미일 동맹이고 북한하고는 중국, 러시아가 가깝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아세안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이 아세안과의 외교가 우리 예를 들어서 북한과의 관계라든가 혹은 뭐 전체 외교 관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뭐 지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말레이시아에 기억나시죠? 그 김정남 비서관.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도 사실 양국하고 다 관계를 갖고 있고요. 많은 아세안 국가들이 뭐 조금 친북한 경향이 있는 국가들도 여전히 조금 남아있지만 대체적으로 양국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일종의 채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통령께서 균형 외교를 싱가포르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다시 이제 불러왔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신 말이 과거에 동북아 균형자론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외교 역량을 다변화하는 의미에서의 균형 외교고 그러려면 우리에게 보다 많은 이 동북아를 넘는 어떤 국가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신남방 정책은 균형 외교의 일부로서 과거와 구별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사실은 아래로 보는 그런 있죠. 인식이 있고 실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 다음에 교육국, 미국보다도 더 큰 교육량인데 불구하고 이제 그다지 다루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아시아 국가가 무슨 교육이 그렇게 있나? 뭐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 대해서 뭐 공적 원조도 하고 관계도 화교도 많이 진출했으니까 관계도 많이 맺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갈 틈이 있을까요? 있냐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일찌감치 했고요. 일본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결국 자기들의 제국주의 식민지 국가들이 네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건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많은 공적 지원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적 지원을 한 다음에 자기 차 팔아먹고 전자제품 팔아먹는 일종의 경제적 동물이라는 게 많고요. 그다음 과거사에 대한 극복이 아직 덜 됐고요. 중국 역시 물량 공세를 하는데 중국이 너무 커지는 것에 대해서 아세안 국가들은 일종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주변에. 베트남 한국은 그 틈새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또 하나 한류입니다. 굉장히 한류가 전 세계에서 아직도 가장 활발하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것이 바로 아세안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름을 참 잘 붙였는데 3P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People, Peace, Prosperity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문재인 정부의 소위 사람 중심이라는 것과 상당히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인도네시아를 첫 방문지로 삼은 그리고 이 정책을 인도네시아에서 발표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이 전략이? 예,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뭐 인도네시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는 한국과 굉장히 지금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슬람 국가라는 측면이 있지만 심지어 방산협정까지 전투기, 훈련기, 잠수함 협정까지 있고요. 인구가 2억 5천이나 되기 때문에 중심국가라고도 볼 수 있고 이번에 삼국 순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BIP라고 붙였지 않습니까?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다음 필리핀. 그다음에 이제 일정상 보시면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가 먼저 가고 그다음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연을 가고 또 마지막에 여기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필리핀에서 50주년 기념을 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다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일정상도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런 정책 구상을 가지는 것만으로 실제 아시아 국가들하고 그런 관계를 저절로 맺어지는 건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이들 아세안 국가가 우리와 관계를 그 정도 수준으로 맺을 의지가 있거나 반응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일본의 실패를 우리가 반드시 이제 감안을 해야 되고 거기서 늘 제가 지난 7월에 가서 이 구상을 많은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5번째냐, 우린 늘 이렇게 격가지로 끼느냐 하는 반응이 없지 않았지만 한국과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나 아까 말했던 중국과 일본이 주지 못한 한국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또 일방적일까봐 또 이제 아세안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경제적 이득만 취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경제적 이득만 취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이제 무시하거나 하대하는 이런 있죠. 이런 인식도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참 신기한 게 가장 많이 우리가 여행을 가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또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한테 대한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은 아마 동남아 국가들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사람 중심이다. 인적 교류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따로, 예, 인식을 바꾸는 어떤 대대적인 운동이나 혹은 뭐 그게 운동으로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게요. 이것도. 한류도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예. 중국도 조금 약해지고 물론 사드 문제가 있었지만 일본도 지금 약해지고 이런 걸 보면 이거는 우리가 그냥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없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이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조심한다고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건 문화적 차원에서 해결될 일이라. 네네. 그것도 큰 과제가 되겠네요. 문재인 정부 내내. 이건 어떻습니까? 북방 정책, 신북방 정책하고 이 신남방 정책이 무슨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동북아 플러스라는 부분으로도 연결이 되고요. 또 신경제 지도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남북 관계가 워낙 안 좋지만 문재인 정부의 또 국정과제 90번이 이제 신경제 지도인데요. 보시면 한국을 이렇게 한반도를 보면 H자. 그래서 이 서해안과 동해안 그리고 이제 그 군사분계선 이렇게 H를 만드는데요. 이걸 이제 연결시키겠다는 겁니다.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이제 더 나가면 유럽, 남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아세안, 호주, 인도. 근데 이제 원래 제일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남북이 해결돼서 H자를 만들고 이 H자의 두 축이 이제 남쪽으로 북쪽으로 가는 이 거대한 일종의 중장기 비전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이제 H자는 안 되고 지금 외곽에서 먼저 하고 이것을 연결시키겠다는 보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5년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요. 중국의 1대1로처럼 그림을 그리는 거군요. 세계지를 놓고.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예. 그 그림대로 되면 좋겠는데 예. 꼭 안 된다 하더라도 그림이 없던 시절보다는 낫죠. 네, 맞습니다. 우리 장기적으로 봐야죠. 네. 예. 그 H 구상이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개념은 이해했고요. 네. 요 이야기는 무척 재밌는 이야기라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시고 좀 자세히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네.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오랫동안 가져왔던 동남아에 대한 인식의 문제 이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이것도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는데 교수님 보관이 있으십니까 혹시? 제가 뭐 모든 전문가는 아닌데요. 예. 3년 만에 2배가 돼서 2천억 불이 되게 만든다는 거는 결코 과장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기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한류뿐만 아니라 한국 언어, 그다음 한국에 대한 동경이 굉장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얼마 가지고 있지 않는 소프트 파워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우리가 그 신경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부 주도가 되면 안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우리의 먹거리는 동북에 갇히면 우리의 생존의 공간으로는 중요하지만 더 이상 뭔가 또 감옥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핵 문제나 매일 뭐 미중 관계나 이렇게 하니까 우리에게는 탈출구가 될 수 있다는 일단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개념이고요. 예. 다음은 교수님 혼자 안 내시면 여러분 모시고 네. 그래서 아세아 국가들과 어떻게 인식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바꿔갈 건지 그 얘기도 한번 해볼 테니까 혼자 안 된다는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교수님한테 들을 이야기를 오늘 다 들은 것 같습니다. 거의.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시아에 있는데 아시아 국가들은 없는 듯이 살았거든요. 실제로는 이렇게 교육량도 엄청난데. 있을 때 잘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팀을 짜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한 번에 모시고 이 얘기 좀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한동대학교 김준영 교수였습니다. 저희가 5분만 전화 연결하려고 했던 코너인데 2부, 3부 다른 코너들은 말이죠. 저희가 직접 모시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직접 모시지 못했고 이분은 5분만 전화 연결하려고 했는데 굳이 스튜디오에 난입하신 분입니다. 정청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열심인 정청래입니다. 매사 열심히 하니까 직접 나와요. 전화 연결만 해도 괜찮다 했는데 굳이 이렇게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스튜디오에 쑥 들어와 계신. 아니 저는 네. 뉴스공장 듣다가 네. 광고할 때 그냥 집에서 출발해서 오면 3분 정도 걸리더군요. 차 타고. 네.
TBS 바로 맞은편에 사시는 분이라 저희가 가끔 전화 연결할 일이 있는데 이렇게 불쑥불쑥 스튜디오에 나타나십니다. 네. 오늘 나타나셨는데, 내일이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입니다. 네. 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런데 오늘 상암동, 이것도 역시 저희 TBS 방송국에서 3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 TBS의 대각선 건너편이 제가 다니는 상암동 교회고요. 예. 그 상암동 교회 건너편이 예.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도서관이 기념관이고 있습니다. 또 그 건너편이 자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TBS가 그 한가운데 있고요. 근데 이 기념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기증식이 열리는데 네. 이게 문제가 있다고 갑자기 달려오셨어요. 이거 아무도 다른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데 이게 왜 문제가 있습니까? 그 상암동에 박정희 기념 도서관이 있으니까 거기 동상 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래 이 동상이 작년에 만들어져서 광화문에 예. 세울 예정이었나 봐요. 그러나 이제 그때 이순신 장군 동상 광화문에 있는 네. 그 정도 크기 됩니다 이게. 그죠? 4.2m 예. 높이가 그리고 3톤인데요 무게가 3톤. 세종대왕상을 조각했던 분이 만든 거래요. 근데 작년 촛불 국면에서 광화문에 세우기는 좀 어려웠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왕에 제작되어 있으니까 그럼 어디다 세울까 하다가 상암동 박정희 기념관에 세우자 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왜 문제입니까 근데? 이것을 설치하려면 예. 절차와 과정이 있는데요. 예. 서울시 조례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며칠 후인 19일부터 예.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신설되는 공공미술위원회 예.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돼요. 아, 동상을 막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네네. 7명부터 12명까지 이제 구성이 된다는데 아직 구성이 안 됐어요. 조례가 네. 막 지금 개정됐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심사를 받고 합격을 해야 세우는 네. 건데 그건 뭐 말이 되네요. 이게 네. 뭐냐면 서울시유지거든요. 지금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 무상임대. 네. 근데 이런 절차 없이 그냥 막 세우려고 그런 움직임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인터넷을 쭉 돌아다 보니까 대한민국 구포럼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구국 포럼이요? 네네. 근데 거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지금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정희 동상 기증식. 오늘 이제 그래서 제막식, 이제 세우는 걸 못하고, 예. 그냥 우리가 이것을 주겠다. 기증식만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막이라고 하면 사실 동상을 세워놓고 막을 이제 걷는 뭐 천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예. 걷는 건데. 기증식은 설치는 못하고 기증한다는 행사만 하는 거고. 네네. 대한민국 구국포럼에서 만든 그 인터넷에 돌아다닌 건데요. 제막식은 박원숭의 방해로 무산되어 기증식만 여기서 하게 박원순을 말하는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박원순의 방해로. 아하. 그러니까 방해했다는 것은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 허가를 그 위원회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런 위원회 통해를 받아야 되는 조례가 있는데 이걸 안 받고 막 세우려고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실장 네. 그리고 저희 마포구 서울시 유동균 의원 등등이 네. 나서서 이제 문제 제기를 막 하고 네.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것은 좀 절차를 밟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무단 설치는 안 된다. 네네. 조례가 그러하니까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또 이 시대에 참 조사인이잖아요. 궁금해가지고 여기 있는 데를 알아냈어요. 보관하고 있는 데를. 네. 현지 의원이 안 쉬니까 시간이 많죠. 그래서 어제 갔다 왔어요. 여기에 네. 보관된 곳에 네. 예, 아무도 안 시켰는데 네. 자체조사 여기 기념관으로부터 한 7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7km. 한 3분이면 갖고 오겠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나오신 이유는 이게 이제 무단 설치하면 안 되는데 이거를 무단 설치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한번 설치해버리면 이걸 또 철거한다고 또 문제가 될 대형 것이고. 크레인으로 네. 갖다 한번 얹혀놓으면 네. 이 3톤이나 되는 걸 누가 치우겠어요. 못 치워요. 무게도 그렇지만 아마도 이제 이미 설치된 거를 이제 치운다고. 네. 뭐랄까, 거기서 이제 시위하시고 그걸 막고 네. 그 과정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시끄러워지고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찬반으로 갈릴 수가 있잖아요. 철거를 네. 한다 못한다. 이미 설치됐는데 네. 기왕 설치됐으니 그냥 가자고 하는. 그래서 오늘 10시에 이제 몇 시간 후, 이제 바로 이제 우리 방송 끝나고 이제 바로 2시간 반 후네요. 10시에 네. 1시간 반 후네요. 기증식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동상 기증식을 하는데 예. 그게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불침번을 쓰면서
저희 민주당 소속 신종갑 구의원을 비롯해가지고 구의원들이 2시간씩 릴레이 1인 시위를 거기서 했어요. 그리고 어제 부산 설치하지 마라. 예, 설치하지 마라. 그리고 어제 저도 3시에 가서 민족문제연구소 우리 또 당원 또 주민들과 함께 이제 뭐 입장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기념관 안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 들어가 봤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도서관. 예. 뭐 어두운 면 밝은 면 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미화만 하고 있더라고요. 뭐 기념도서관이니까 그 부분을 약간 이해해 줄 만도 한데. 아니 근데 예. 본인이 18년 그 집권하는 기간 동안 예. 잘한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걸 다 보여줘야 아이들에게도 뭐 교육이 되고 반면교사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전혀 없고 그리고 저희가 이게 사실은 상암동 마포구 상암동에 박정희 기념관 있는 것 자체를 제가 19대 총선 그 출마하면서 반대하고 그랬었는데 이미 이제 이건 김대중 대통령 때 화해 뭐 용서 차원에서 예. 부지를 줬고. 부지를 예. 줬고 이렇게 했는데 상암동과 박정희 기념관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게 왜 여기 왔을까요? 박정희 시대 때 쓰레기 갖다 버린 일밖에 없어요. 그 연관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어요. 여기가 난지도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마포구 구민들이 열심히 그 쓰레기 공원 위에 하늘공원, 뭐 난지공원 이렇게 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환경이 많이 개선돼 가고 있는데 환경상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추모하거나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동의가 안 될 텐데. 그리고 이 기념관이 애초에 예. 어린이 도서관과 병행해서 운영한다. 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 도서관이에요. 예. 근데 도서관 기능은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아, 도서관 기능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별로. 도서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도서관. 뭡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냥 뭐 박정희 대통령 옛날 사진 있잖아요. 그냥 기념관 같은 역할을 그렇습니다. 한다? 네. 그래서 애초에 취지와도 맞지 않아요, 지금.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 동상을 설치하려면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설치해야 하는데, 네. 그동안에 이 관련 전례로 볼 때, 네. 여기 누가 이거 추진하는 겁니까, 근데? 저도 이 단체가 좀 의문스러운데요. 네. 시민단체라고 지금 외피를 쓰고 있는데, 네.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 동상 건립 추진 모임. 트루먼 대통령 거기 왜 킵니까? 그래서 박근 전 유엔 뭐 대표, 이분이 대표를 맡고 있는데, 여기에 조갑재 씨가 포함되어 있고요. 유석춘 교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유석춘 교수. 고영주 전 검사장. 뉴라이트 계열 혹은 뭐 그쪽 분들이네요. 그리고 이제 저거. 김영원 홍대 교수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 동상을 만든 분입니다. 만든 분이야 뭐 같이 추진하는 게. 근데 저는 예. 동상을 만들면 몇 억이 들 텐데 이 추진 모임에서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는지 그것도 좀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모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돈을 냈겠죠. 네, 어쨌든 지금 현재 문제 제기를 하고 걱정돼서 오신 이유는 바로 집 앞이기도 하지만 시간도 많아서 조사를 쭉 해봤더니 이걸 갑자기 무단으로 설치하면 그다음부터는 이 조례를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철거가 안 될 것이다. 저희 상암동 주민들, 조례에 주민들은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이걸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불침번을 쓰면서 계속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한번 갖다 놓으면 치우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거가 더 어렵겠죠. 네네. 근데 이제 조례를 지켜서 위원회를 통과해서 한다면 할 수 없는데 그걸 꼭 고쳐라 이 얘기를 하시려고 나온 거죠. 예. 뭘 고쳐요? 거쳐라. 조례에 따라 설치위원회의 판정 혹은 뭐 결정을 거친 다음에 우선 요구는 그렇습니다만 공공미술위원회도 절반 이상이 민간위원들로 구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반대를 하는 거죠. 반대 입장 들어봤고요. 설치하는 분들의 입장을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그래서 논란이 생긴다면 그때 그분들하고 연결해서 왜 그렇게 설치했는지 들어보고. 뉴스공장 끝나고 김총수도 잠깐 좀 거기 가보시죠. 10시에 기적시간인데. 우리 구의원들, 시의원들 다 가서 동네 주민들하고 반대하는데. 의원님은 안 바쁘시지만 저는 바빠요.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고요. 다음에 그냥 전화로 하시고 이렇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는데 열심히이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스튜디오를 또 나오게 됩니다. 오늘도 전화한다고 하다가 어느새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청래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불친절한 AS. 오늘은 최광욱 변호사님 오늘 인터뷰했는데 문자가 많이 왔네요. 고정 코너를 만들어 달라는 문자가
장호 변호사님 이렇게 인기가 좋았습니까? 예. 드디어 출연. 딱 뉴스 공개하는 스타일. 귀에 쏙쏙. 사이다, 뭐 이런 반응이 아주 많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안 나오나요? 네. 주진우 기자가 지금 현재 해외 취재 나가 있습니다. 예. 갔다 하면 또 건더기 하나 나오겠죠? 자, 블랙하우스 문자를 열로 보내십니까? 예. SBS 블랙하우스. 늦게까지 기다리다 안에서 실망, 뭐 이런 거. SBS에 연락하셔야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를, 비공식 발표하려고 합니다. 비공식. 예. 청취율 조사를 주기적으로 해요. 예. 근데 그 청취율 조사에서 두 자리 숫자가 만약에 나오면, TBS 사장님이 하와이를 보내주기로 제가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두 자릿수는 절대 안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그렇다면 두 자릿수 나오면 시사방송은 두 자릿수 안 나온다고 해서 두 자릿수 나오면 하와이를 보내달라. 예, 라고 비공식 약속을 저희끼리는 철석까지 하셨거든요. 근데 최근에 청취율 조사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13년간 컬투쇼가 1위를 해왔죠. 두 자릿수로. 유일한 두 자릿수입니다. 라디오에서. 10.9%. 뉴스공장이 드디어 두 자릿수를 시사방송 최초로 그리고 컬투를 제외하고 최초로 10.8% 0.1% 차이로 2위.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제가 라디오를 하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자, 두 자릿수 올라갔어요. 사장님. 하와이 봤습니다. 하와이 봤고요. 뉴스공장이 이제 여기저기에서 항상 순위에서 일을 하는데 이 청취율 조사에서만 일을 못하거든요. 오랜 동안. 아직도 2위이긴 합니다만 드디어 두 자릿수에 올랐다. 0.8%와 0.9. 거의 따라잡았다. 네. 컬투쇼 한번 나가야겠네요. 컬투쇼 두 분이 여기 나오든가. 자, 사장님 하와이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만들어졌습니까? 만들고 있어요. 아직도 만들고 있는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예. 르몽드에, 에서 발간하는 전문지죠. 굉장히 고급집니다. 예. 이걸 읽을 수 있으면 지식인이다. 프랑스에서. 라고 말해지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편집장도 하시고 편집위원도 하시고 그 외에 뭐 잡다한 거 많이 하십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는 인문결연구소의 소장님. 아직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카페만 있고. 오늘은 뭡니까? 예, 오늘도 두 가지 주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유럽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네. 유럽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아시안 방안을 항상 톱 뉴스로 다루더라고요. 왜냐면 전 세계 어디를 간 뉴스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민감한 뉴스를 또 많이 만들어내니까요. 네. 이번에 아시아에 가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네. 이게 이제 유럽인들에게서도 굉장히 관심거리가 됐었고. 또 폭탄 터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북한 뉴스 같은 경우에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먼 나라 이야기 정도로 생각을 하다가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유럽까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부터는 관심을 더 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엄청나게 키웠어요. 세계 뉴스로. 그렇죠. 네, 북한이 원하던 바였는데. 네. 그렇게 해서 어떻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와서 무기도 이제 계약도 많이 하고 네. 잘 팔기로 하고 뭐 전쟁이 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그런 얘기 막 있었습니다만은 전쟁은 안 나죠. 다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봤을 때 그 북한과 으르렁거리는 사이에 우리나라의 무기는 많이 팔고 갔다. 뭐 그런 정도로. 일본에도 엄청 많이 팔았고요. 일본에도 많이 팔고. 예, 중국에서도 돈 보따리 받아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요구를 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와서 좀 발언을 자제하고 조용히 해주는 대가로 챙길 거는 많이 챙겨갔다. 예. 각국에서 본인이 원하는 바 적어도 돈 문제는 많이 챙겨갔다. 그렇죠. 무기 특히. 예. 뭐 우리 트럼프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우리나라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이번에 그 외교팀의 어떤 그 많은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것이 저도 그 칭찬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조율이 아주 잘 된 것 같다. 뭐 줄 거는 뭐
그때 누가 말씀하셨죠? 그 일을 하는데 쓸 돈은 써야죠. 누가 얘기하셨는데 누가 그랬더라?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비용 투자는 뭐 어쩔 수 없다면은 그만큼 또 우리도 챙길 건 챙겼고 좀 트럼프를 조용히 자제시키는데 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보도들이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이제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됐었습니다. 트럼프 이게 일본하고 비교하는 직접 비교도 있고 또 일본의 외교가 가지는 뭐랄까요? 미국 입장에서 미국 이제 언론인들의 보기에 우스운 점, 네. 희한한 점, 네. 이런 보도가 꽤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유럽에서도 영국 언론들이 이제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영국의 언론에서 그러니까 일본 특유의 문화, 그 다음에 특히 미국을 상대로 하는 그 일본 특유의 그 문화, 그러니까 현대사회. 그리고 또 특히 아베. 네. 아베가 유독 심했다는 얘기가 그렇죠. 많아요. 예.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번만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때는 극진한 대접을 해왔다는 점을 가디언에서도 이번에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 미국 언론도 우리나라 보도 많이 됐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노예. 그렇죠. 거의 뭐 굴욕적인 어떤 그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런 극진한 대접을 했는데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라는 걸 이제 우리가 가성비라 그러나 요즘에 그런 걸 따졌을 때는 그렇게 뭐 일본에서 그 성공적이었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데 일본 언론도 이제 그 정권 비판, 특히 이런 대미 관계의 정권 비판은 굉장히 조심하고 안 하는 나라라서. 네. 네. 그럼 정권 교체가 거의 없는 나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아주 센 비판은 없는데 그런 비판이 이게 있어요. 예. 남긴 게 뭐냐, 돈만 많이 썼다.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동북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동남아시아로 이제 또 무대를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동남아시아 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베트남, 처음에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베트남, 그다음 필리핀 이렇게 거치면서 국제 회의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뭐 아펙도 나오고, 네, 아세안도 나오고, 뭐 EAS도 나오고 이제 이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하자면 아페크 혹은 에이펙 같은 경우에는 그 아세안, 그러니까 아세안 먼저 얘기해요. 아세안 같은 경우가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끼리의 어떤 그 10개국인가요? 연합체제죠. 예. 처음엔 60년대 말에 이제 출발했다가 점점 이제 불어나서 이렇게 됐는데, 아까 우리 인터뷰에서 하셨습니다마는 밖에서 제가 정청래 의원님하고도 얘기를 잠깐 했어요. 이게 주목을 우리가 앞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맞습니다. 같은 경우에. 왜냐면은, 아세안 국가들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유럽 연합 같이 단일 경제 체제를 이렇게 노리고 있고, 근데 사실상 이게 굉장히 어느 다른 지역보다 가능성이 높은 것이 내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국가들 간에. 사실 동북아시아 우리 그 한중일 삼국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서아시아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어디 아프리카 그렇습니까? 근데 어느 지역보다 이 내부 국가들 간의 내구성이 좋고, 그 다음에 종교가 사실 불교하고 이슬람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갈등 없고, 굉장히, 그리고, 이 국가들을 합쳤을 때는 경제 규모가, 사실상 미국, 중국, 일본 다음 가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을, 개별 국가로 나눴을 때는, 유럽을 유럽연합으로 한다면은 유럽연합, 그 다음이 다섯 번째가 되는 거죠. 굉장히 경제적인 그 어떤 그 가능성도 높고, 남방 정책이라고 하나요? 신남방 정책이라고 하나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주목을 해봐야 될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EAS라고 하는 우리 국제기구 같은 경우는 거기서 더 범위가 넓어지죠. 그러니까는 아시안이 동남아시아라면은 거기다가 플러스 3 하면은 동북아시아까지 합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추가로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까지 추가를 한 그런 더 큰 범위로 커지는 것이 EAS라고 하는 이제 그 단위고, 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국제회의들이 많이 있죠. 전부 아세안 중심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동남아 국가를 순방하다 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해서 잠깐 정리해 주셨고. 네. 벌써 또 6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주제. 예, 두 번째 주제를 과연 다룰 수 있겠는가, 6분 가지고. 싶긴 한데. 네.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사우디가 심상치 않다예요. 네. 심상치 그렇죠. 않죠. 예, 매우.
매우 심상치 않습니다. 네. 그 매우 뭐, 복잡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면은 우리 잘 알려진 대로 절대 왕정 국가잖아요. 네. 입헌 왕정이 아니라 이제 절대 왕정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20세기의 그 왕. 절대 왕정 국가로 사실상 이 정도 규모의 국가가 남아있는 유일한 국가죠. 예. 그렇죠. 예,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큰 규모의 국가들 중에서는 네. 뭐 아주 유일무이한데 그 처음 현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첫 이제 국가 원수 그러니까 국왕이죠. 이름이 좀 깁니다. 압둘 아지즈 빈 압둘 라흐만 알 사우드. 네. 아랍 국가들 보면 이름이 길잖아요. 네. 이 좀 해석을 하면은 일단 우리가 빈 뭐뭐뭐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네. 빈 뭐뭐뭐 하면은 그 무슨 뜻이냐면은 뭐뭐뭐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빈 압둘라흐만 하면 압둘라흐만의 아들인 압둘 아지즈 그다음에 알 사우드 그러니까 알 사우드 가문의 압둘 라흐만의 아들인 압둘 아지즈 이렇게 되는데 그 아들들이 이제 쭉 왕자가 쭉 있지 않겠습니까? 그 왕자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왕위를 계속했죠. 사우드 왕, 파이달, 칼리드, 파드 이렇게 왕 이름들이 쭉 있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지금 현 왕이 이제 살만 왕인데 왕세자를 부를 땐 빈 살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그 2대부터 7대까지 왕은 빈 뭐뭐가 안 붙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빈 압둘 아지즈니까 한 왕의 아들이니까. 그게 이제 형제들이니까. 예. 예. 그 처음에 이 사우디를 1920년대인가요? 건국할 때 부족이 한 20개가 됐는데 그때 부족 간의 그 결속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한테만 계속 물려주면 20개 부족이 단결이 안 되니까 네. 형제들한테 나눠주는 걸로 승계 원칙을 세웠는데 이번에 그렇죠. 처음으로 아들한테 나눠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름이 그렇게 불리는 것이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올 6월에 한번 왕세자가 바뀌었었죠. 네. 그러니까 현 그 살만 왕의 조카, 그러니까 친형의 아들이 세자가 됐었는데 기습적으로 세자를 바꿨어요. 네. 친아들로. 트럼프 대통령 이 사우디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로 가는 나라가 사우디였어요. 네. 그리고 나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때 둘 간에 그 왕가와 트럼프 간에 큰 딜이 있었다. 굉장히 예리하시네요. 국제 문제 워낙 잘 예. 아시니까. 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 전 왕세자 같은 경우가 오바마 대통령하고 가까웠어요. 예. 그런데 현 왕세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가까운. 그때 인증을 받았어요. 네.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어? 예. 네. 그럼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인증을 받았고.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카타르 단교가 일어나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서 지금 그 대규모 숙청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사우디에서. 근데 항상 이제 이런 큰 정치적인 어떤 그 앞에는 선명한 어떤 도덕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명분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나. 그러니까 부정부패. 이걸로. 그렇죠. 부정부패. 그러니까 좋은 거죠. 맞는 말이고 그 엄청난 절대 왕정 국가 입헌제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패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빠져나간 돈만 다 모아도 뭐 얼마나 큰 규모가 되는데 네. 그 명분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서 이제 카타르와의 단교 사건,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카타르와 단교를 하죠. 그 다음에 이상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레바논 총리가 사우디에 왔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프랑스 장관과 식사를 하다가 중간에 전화를 받고 갑자기 나가서 사퇴를 하죠. 사퇴를 발표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레바논 총리가 사우디에 와서 사퇴를 발표하고 레바논으로 안 돌아가질 않고. 예. 그럼 지금 어디 있는 거냐? 모릅니다. 레바논 입장에서는 일단은 사태를 파악하기 우리나라 총리 어디 갔어? 들어와라. 네. 들어오면 뭐 우리가 추이를 보고서 사퇴를 받든가 말든가 할 테니까 들어와라. 근데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미사일 한 방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상공을 날아가는 거를 격출시키는 일이 있고 이게 도대체 다 뭐냐? 이 뒤를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역시 사우디와 이란 간의 그러니까 시아파와 시아파 그렇죠. 수니파 간의 그 갈등이 카타르 문제, 레바논 문제, 그다음에 예멘의 그 반군 문제 모든 문제에 다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란이 이제 지지하는 시아파들하고 예멘도 대리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시아파, 수니파가 그 안에 또 갈라져 있는데 시아파는 이란이 밀고
순위파는 사우디가 밀고. 그렇죠. 예, 카타르는 이란 쪽에 가까우니까 사우디가 단교를 해버리고. 그렇죠. 그 단교하고 나서 트럼프가 단교를 지지한다고 트위터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또 그 이란 뒤에는 러시아가, 사우디 뒤에는 미국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란과 사우디가 순위하고 시아 뒤에 있다면 이들 뒤에는 또 미국과 러시아가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주변 국가들 같은 경우에서도 반군과 정부군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이게 똑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시리아 같은 경우는 그 정부군은 이란이 지지하고 반군을 사우디가 지지하는데 그다음에 예멘 같은 경우는 거꾸로 정부군은 사우디가 지지하고 있고 반군 후티 반군을 이란이 지지하고 있고. 굉장히 복잡한. 근데 이 복잡한 그러니까 IS 이후에 중동의 공백을 누가 차지하는 놓고 그렇죠. 둘이 부딪히고 있고 그렇죠. 거기에 트럼프하고 사우디가 딱 붙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죠? IS 이후로 과연 이게 중동이 어디로 갈 누가 것인가? 먹냐? 네, 이거를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 트럼프가 전폭적으로 사우디를 지원하면서 전쟁이 날 수도 있다. 네, 중동에서. 사실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금. 임상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